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간밤 나스닥 지수는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한 규제 조사 소식에 투심이 약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을 설명해 주시면서 미국도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시사하는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까요? 네, 그 예상이 맞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네. 일단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말씀드리면서 그때 그 차트가 다시 뒤집어지려고 그러면은 네.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금리 인하하는 케이스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저번 주에 보여줬던 차트 연속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차트에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놓은 날짜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날짜예요. 네. 그때까지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아래에 있다가 정확히 그 뒤로 이제 좀 역전이 됐죠. 그렇죠. 이게 역전될 때 가장 좋은 그림이 파란색이 더 급하게 내려가면서 빨간색을 추월하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빨간색이 반등을 해주면서 역전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했는데 일단은 이게 나왔어요. 그 파란색이 좀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유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재역전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걱정하시던 부분은 해결이 되신 것 같고. 네네. 일단 금리 인하 되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하면서 이제 일본이랑 유럽처럼 제로 금리로 점차 갈 수 있고 이제 그 방향을 좀 원하는 걸 수도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말을 좀 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를 좀 인상하면서 좀 절제시키고 네.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좀 금리를 인하하면서 확장을 좀 시키는데 이게 말을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금리 인하하는 것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경기를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또 금리를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이 또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은행 이자를 별로 안 주니까 이제 주식으로 조금 가는 경향이 있고 네. 금리를 인상하면은 굳이 위험한 자산을 투자 안 해도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돈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조금 어떻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주식시장의 악재일 수도 있다가 인상하는 게 이제 또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네. 호재일 수도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은행이 좀 안 좋아지니까 주식이 좋았다가 또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이제 앞으로 지수가 폭락할 길이다.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저희가 주로 보는 기사나 그렇죠. 이런 증권 방송 유튜브 같은 거 밑에 보면 댓글 좀 달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댓글을 보면은 네. 금리 인하하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아요. 어. 많아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일일이 제가 댓글 내면 설명을 좀 구체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잡고 이게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올랐다고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죠. 작년 말 올해 초에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네. 이러면서 이제 좀 주식시장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통화 정책이 바뀌어요.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경기가 좋았을 거라고 하면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나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내려갈 수는 있어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오른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주가지수 마찬가지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게 3월 달, 어. 3월에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 긴축정, 통화 긴축 정책을 좀 중단을 한다고 한다. 네. 이 얘기 때문에 많이 좀 또 부정적으로 좀 나왔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파월이 뭐 다시 뭐 긴축 정책을 한다라고 해서 뭐 증시가 오른 게 아니고, 네. 똑같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한 거냐면은 무역전쟁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경기 확장 정책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 무역 전쟁이 조금 장기화가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것들은 무역 전쟁에 대한 그 공포감, 우려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 이런 맞아요. 제가 3월 달에는 파월이 실수를 했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엔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칭찬 들으셨나요? 제가 이게 좀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드려야죠. 네네. 보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 그러니까 앞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떨어지겠다, 올라가겠다. 네. 금리뿐만 아니라 무슨 정책이 나왔을 때 현재까지의 배경이 어땠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앞으로 좀 증시 방향이 좀 네.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또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앞으로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뛸 것이다. 다 같이 주식하세요.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그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주식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딱히 이벤트가 없어요. 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박살나려면은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2008년 때처럼 그 금융회사가 하나 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시간 길어져 가지고 뭐 여러 회사들이 부도나고 하다 보면은 은행들도 부실 채권들 많아지고 그거 다 부도나고 하면은 부도가 나면은 폭락할 수 있겠죠. 근데 그쵸. 아직까지는 도산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겁먹고 미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미리 내려갔다가 실제로 박살이 나면은 사람들이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내려가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이걸로 주식 시장, 그러니까 증시를 예측하려면은 현재 증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돈,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돈들이 왜 들어가 있는가, 또는 경기가 좋아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려감을 의식해서 조금 사리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또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좀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요즘에 이제 그 5월달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무역 전쟁 네. 때문에 이제 그때 낙폭이 좀 컸었지만은 이제 파월이 거기에 대해 해답을 줬기 때문에 경기 확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낙폭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다. 따라서 좋은 정책이다. 잘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말씀 좀 요약을 하자면 그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우려감이 시장 낙폭이 좀 컸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알고 가야 할 부분인데 바로 금값입니다. 네. 지금 뭐 금값이 정말 금값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건 또 왜 이럴까요? 네, 그 지금 금값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게 네, 얼마나 금값 한번 올랐길래 볼게요. 폭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금값이 정말 갑자기 오.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시세 보는 줄 알았네요. 갑자기 올라서. 네. 비트코인이죠. 이렇게 네. 가다 떡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너무 올랐네요. 네. 이 금값뿐만 아니라 금값은 급등하고, 그러니까 1,300불 이 안 되던 게 한 1,280불 정도 하던 게 네. 갑자기 1,340원 정도까지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유가. 유가. 예. 그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갑자기 주유소 값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30원, 40원 내린 걸 보셨을 거예요.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좋죠. 뭐 저희 뭐 차 저희는 운전하시는 좋죠. 분들한테는 그쵸. 좋죠. 어느 정도 수준만 잘 유지되면은 네. 어느 정도 내려와 주는 건 또 저희한테 괜찮아요. 또 폭락하면 또 안 좋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62불, 60불 하던 게 지금 50불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 이렇게 내려왔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지금은 해결된 문제니까 주말 사이에 다행히 해결은 된 문제지만은 멕시코 문제가 있었죠. 미국이랑 그쵸. 멕시코랑 뭐 이민 뭐 해결하지 않으면 뭐 관세를 점점 올려가지고 뭐 해결될 때까지 유지를 하겠다. 네.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멕시코가 이제 중국처럼 뭐 경제 규모가 엄청 큰 나라도 아니고 또 그렇지만은 중국보다는 또 중요한 나라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을 할 때 이것저것 잡다하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멕시코는 정말 특정적이게 자동차. 자동차.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요, 미국에다가 이렇게 팔아요. 네.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땅도 연결되어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국경 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이게 멕시코에 있는데, 그 멕시코에서 싼 인건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육로로 건너가는 거죠. 네, 육로로 그쵸? 건너가죠. 그러니까 관세도 싸고, 그다음 인건비도 싸고, 네. 제조 비용 다 싸기 때문에 어. 정말 좋은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메리트했던 관세를 올려버리면은 조금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건데, 자동차가 뭐 얼마나 그렇길래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그 무역 상품이 자동차예요. 1위가 자동차군요. 거의. 그 금액적으로요. 네네, 수량은 금액적으로. 몇 대 안 되겠지만은 네. 가격적으로 한 자동차고 대당 금액이 굉장히 크죠. 차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네. 제가 타는 차는 뭐 비싸진 않지만은 차는 원래 5천, 막 그쵸. 7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는 또 차 안에 부품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몇천 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기 작게까지 보면은 뭐 안전벨트까지 보면요. 네. 이제 그 또 차 밑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공장 그 하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하나 건드리면은 밑에 달려 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멕시코를 건드리면은 자동차를 건드리는 거고 자동차를 건드리면은 전 세계를 다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위험했는데 이 뉴스로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 금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가 뭐 폭락을 했는데 이게 해석을 할 게 정확하게는 그 관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 자동차나 뭐 관세를 매기 위해서 무역적으로 손실을 볼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떨어진, 그러니까 금값이 급등하고 유가가 폭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예, 그건 네. 아니에요. 이게 그게 영향을 줬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크게 시장에 반응을 줄 만큼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였느냐? 그러면 이제 그 관세를 매긴 이유를 보셔야 되는 게 네.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유럽이랑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야, 너네가 우리나라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까 네. 그 규모를 좀 줄이자. 너네가 미국한테 좀 갚아라. 하면서 이제 관세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명분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무역 그 적자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네. 명분이었는데 멕시코한테는 대놓고, 그러니까 솔직히 중국한테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러겠지만은 명분은 그거였잖아요. 무역 적자. 네. 근데 멕시코한테도 뭐 우리한테 돈 너무 많이 벌어갔다, 이렇게 올리자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이민을 건드린 게 아니고 대놓고 야, 이민 정책 제대로 해라. 네, 안 그 그러면은 문제 건드렸죠. 네. 관세 올리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관세를 올리는 명분을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이랑 저번에 틀어졌던 4월, 5월에 무역 협상이 틀어졌던 이유가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협상 잘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뒤집어 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결론은 미국도 중국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트럼프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태까지 중국이랑 무역 분쟁도 끌고 왔던 이유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끌고 왔는데 네. 그 명분을 조금 상실한 게 아닌가. 이 관세라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고자 또 무역을 줄이고자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미국보다 약한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를 때릴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카드에 저희가 카드 게임 하면은 카드가 별 5개가 있고 4개짜리 있고 3개짜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별 5개짜리 카드를 별 3개짜리로 강등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좀 약화되면서 네네. 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트럼프가 그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자기가 자신한테 붙인 나는 위대한 협상가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트럼프가 2015년인가 16년인가부터 재임을 하고 나서부터 네. 딱히 제대로 해낸 협상이 없어요. 그쵸. 항상 좀 네. 어그러지거나 길게 긴장감이 끌거나. 있고. 네. 중국이랑 협상이 마무리된 거 없고요. 어. 저희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정상회담 하고 나서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한도도 북한이 안 미국이랑 걸 했는데도 그것도 빠그라졌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히 협상이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어. 하물며 이란이랑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재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대한 협상가라는 타이틀에 이제 먹칠을 하면 안 되니 네. 나도 이제 될 대로 돼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싸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 정책이라면 그 작전이라 그러면 성공은 했어요. 주말에 멕시코랑 협상을 했죠. 그쵸. 협상을 어, 했네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랑 협상을 성공했다라는 뉴스는 제가 한 3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그 점 때문에 네. 조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저희 그 5일 선물 이거 보여드리면서 잠깐 봤더니 네. S&P 선물도 지금 플러스로 돌려주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우려가 주말에 해소가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네.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멕시코와 협상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이번 주 시장 흐름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국제 정세 여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바로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덴티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죠? 2019년 3월 14일에 63,100원 20% 매수하셨네요. 네, 뭐 덴티움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독점률이 정말 높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실까요? 네, 제가 봤을 땐 고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충분히 10% 정도, 10% 좀 넘게 수익 중이신데 그렇죠. 3월 14일이면은 이때 매수를 하셨네요. 네. 가격적으로 아주 잘 잡으셨는데 이때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좀 있죠. 안에 네. 뚱뚱한 음봉이 있으니까 네네.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 4월 19일 날 잘 뚫어줬고 회사 내용부터 좀 보면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임플란트 그쵸. 임플란트용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 정확하게는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 치근을 치조골에 이식해서 본래의 자기 치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식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일단 임플란트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은 네.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부터는 임플란트 2개까지는 자기 부담률,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30% 이렇게 낮춰주면서 네네. 기업한테 호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그쵸. 가장 잘 아시죠. 네네. 그다음에 덴티움, 그다음에 디오, 그다음에 네오바이오텍, 메가제님 임플란트 이렇게 5개 정도가 그러니까 주로 있고 네. 이 5개 시장 점유율 합치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네네. 이 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오스템, 그다음에 덴티움, 디오 이렇게 있고 네. 이 3개만 보자 그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50% 점유율 하고 있고 네. 덴티움이 16%, 디오가 8%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은 이 5개 회사들이 다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고착화가 좀 된 과점 시장이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니까 해외로 좀 가보면은 가장 옆에 중국. 그쵸.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또 경제 발전이 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33%라고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스트로만인가요? 그 스트로만 회사가 22% 정도 네,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덴티움이 25%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국내랑 중국이랑 합쳐서 오스템, 덴티움, 디오 이렇게 세 가지 순위를 매기면은 오스템 1등, 2등 네. 덴티움, 3등 디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장 많이 벌 확률은 있겠지만은 네네. 좀 비용적인 면도 다르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순이익을 조금 보면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4,800억 정도 연간 매출액이, 네. 덴티움이 이제 2,987억에서 약 2,000억, 네. 그다음에 디오가 958억 이렇게 있다고 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순이익률이 또 중요한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3.8%, 디오가 5.3%인 것에 반해서 네. 덴티움이 17.1%네요. 덴티움이 순이익률은 좀 높네요. 예,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5배 정도가 네. 높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만 이 세 개 회사만 비교했을 때는 덴티움이 가장 높고 그렇죠. 디오가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낮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네. 그거죠. 뭐라 해야 될까? 아무리 임플란트만 만드는 임플란트 회사여도 임플란트만 하진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도 또 확장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치과를 상대로 하는 뭐 그런 의료기기들은 의료 장비, 의료기기, 뭐 의료 소비품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할 텐데 네네. 임플란트가 회사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규모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70%, 덴티움은 85%, 디오가 78%래요. 그러니까 덴티움이 월등히 좀 높죠. 임플란트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예, 있다라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거의 임플란트 말고는 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85%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제약회사도 네. 그렇고 의료 장비 회사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한테 영업을 하는데 이런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네.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들한테 이거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영업을 할 텐데 그렇죠. 저도 지금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한 개 하고 계신가요? 예, 한 개 하고 네네. 있는데 지금은 이게 임플란트를 보니까 뿌리를 받고 두세 달 지나서 그 위에 인공 치아를 이렇게 심더라고요. 네네. 지금 밑에 뿌리만 박은 상황인데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했던 게 뭐 사고 나서 부러진 건 아니고 네네. 선천적으로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좀 교정하면서 하긴 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이게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할 때 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 전 뭐 어떻게 그쵸. 해야 모르니까. 해야 한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네. 설명해 주셔야죠. 라고 그쵸. 했더니 임플란트 일단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종류를. 네, 저한테 선택지를 주시라고. 네. 네, 선택지를 주시라고 했더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위스 무슨 회사가 하나 있대요. 네. 거기 있는 거 하나 있고 뭐 기타 해가지고 뭐 그 총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스위스제 포함해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고르랍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 4개 중에 뭘 골라야 제가 잘 골랐다고 모르잖아요, 할까요? 환자들은. 네. 네, 제가 이 4개 중에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네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단 가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스위스제가 180만 원이었었고 하나당 180인 예, 거죠? 하나 180이었고 거의 월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140이었나 150이었나 150 정도도 했었고 덴티움이 그거보다 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한 그 정도 싼 범위였고 네네.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디오는 아니었습니다. 디오는 아니었고 다른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4개 중에 그러면은 이 가격별로 뭔 차이가 있냐? 당연히 뭐 비쌀수록 좋겠지만은 그쵸.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네. 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좀 비싼 걸수록 오래 갑니다. 근데 원래 그
치아는 네. 관리를 잘하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해도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임플란트 가격에 따라서 어떤 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다. 이게 보통 선택지를 주면 장단점을 이렇게 그쵸, 써주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비쌀수록 오래 갑니다. 딱 이 선택지만 봤을 때 네네. 제가 여기 지금 임플란트 한 곳에 살면서 여기를 임플란트를 몇 번 할까요? 한 번은 더 하시지 않을까요? 그쵸. 네. 제가 지금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백세 시대라면 2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봤자 많이 해봤자 한두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쵸. 정말 많이 해봤자 3번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 180만 원짜리랑 120만 원짜리 딱 두 개만 봤을 때 180만 원짜리는 120만 원짜리에 비해서 50% 이상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 정도는 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3번 할 때 얘는 2번은 해야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차라리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3, 40만 원의 차이가 크다. 맞아요. 그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느껴져서 같아요. 네. 싼 걸로 한다고 했는데 네네. 또 이게 또 사람 심리가 또 제일 싼 건 또 피해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싼 건 피해가서 결론은 뭐냐? 덴티움을 했습니다. 덴티움. 덴티움 걸로 했어요. 이 덴티움 네네. 걸로 딱 그래서 제가 지금 덴티움 딱 기억이 났는데 네네. 이게 그래봤자 뭐 몇 번이나 할 거 아닌 거 음. 이렇게 덴티움을 선택을 했고 네네. 차이 나봤자 뭐 한 5년 차이 나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했고 여기까지는 좀 여담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담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리고 어, 직접 이제 하신 분이 계시니까. 네, 네. 지금 안 흔들리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쵸. 치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아이고 튼튼하게 잘 되고 있네요. 네네.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그쵸. 이게 뭐 재무 내용을 다시 좀 들어가 보면은 네네. 아까는 제가 이익 말씀드렸고 그쵸. 이번에는 좀 부채를 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금융 부채 비중 그러니까 장단기 차입금이랑 네. 사채 그다음에 장기 부채 네. 그다음에 금융 리스 부채 이것들을 다 더해서 네. 자본으로 나눈 것이 이제 금융 부채 비중인데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175%. 그러니까 부채 대비해서 부채가 100만 원 있으면은 자본이 100만 원 있으면은 네. 부채가 175만 원이다. 그쵸. 이런 뜻이고 덴티움이 108, 네. 디오가 16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네. 세 가지만 봐도 덴티움이 제일 좋아요. 그쵸. 그렇네요. 네. 자본 대비 또 부채가 또 가장 작은 회사가 덴티움이고 이제 이자 비용에 따른 영업이익.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이자를 20만 원 내야 되는데 내 소득이 50만 원이면 좋고 100만 원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자가 또 5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어도 이자가 20만 원인 사람이랑 50만 원인 사람은 좀 차이가 커요. 다르죠. 이제 그 비율이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인데 네. 이 부분도 보면은 오스템이 7배. 그러니까 이자가 10만 원이면은 이익이 70만 원이라는 거죠. 네. 덴티움은 디오 먼저 갈게요. 디오는 4배. 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이익이 40만 원. 네. 덴티움은 몇 배냐? 24배예요. 좀 압도적으로 커서 제가 좀 잘못 봤나 그러네요. 싶었는데 오스템이랑 디오에 비하면 좀 압도적으로 커요. 음. 그러니까 부채 측면으로 봐도 덴티움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다 종합을 해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는 오스템. 그쵸. 근데 가장 건전한 회사는 덴티움이다. 덴티움. 네. 그래서 제일 좋은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덴티움이다. 그러면 덴티움은 앞으로 망하지 않을 아주 좋은 회사인가? 네. 앞으로 웬만하면 좋은 회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만 없으면 돼요. 치과 의사들이 갑자기 덴티움을 상대로 보이콧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임플란트에서 네. 나중에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다. 이제 그런 경우만 없으면은 네.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다. 네네. 그러니까 매수는 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술적으로 그러면 자리만 한번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시기 전에 뚱뚱한 음봉이 있어서 사실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매수는 하셨는데 다행히 그 뒤에 운이 좋게도 뚱뚱한 양봉이 나오면서 그 저항을 잘 뚫어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66,000원이 저항이었죠. 이 66,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됐으니까 이 저항선이 한번 넘어가면 나중에 지지선이 되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이 66,000원에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걱정 없이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뚱뚱한 양봉을 얼마나 만들어주느냐. 네. 만들어주면은 또 그 부분을 지지선 잡고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거의 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이랑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을 때 70%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비중만 조금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조용으로만 보시고 이 종목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분기별 뭐 연별 그 재무제표가 이제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채 부분이랑 순이익 부분에 대한 그 메리트가 사라졌을 때, 이제 그때 매도하기 시작하시면은 제가 봤을 땐 가장 수익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덴티움도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네네. 이쪽에 한 곳인데 요즘에 이렇게 부지런히 잘 올라가는 섹터가 없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제약바이오주 뭐 임상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 매매로 들어가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이분처럼 네. 조금 내실 있는 기업 골라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덴티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을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는 조금 심란한 종목이네요. 네. G스마트 글로벌입니다. 네. 이 종목은 또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 좀 알려주시죠. 네, 2019년 5월 17일에 이제 1,150원에 15% 매수하셨고요. 네. 질문도 달아주셨는데 네. 일단 좋은 회사고 음. 바닥에서 주가가 급하게 반등하길래 타이밍이다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 유상증자 하면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예, 집어주셨는데 네. 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근데 다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네, 다 그쵸? 떨어지는 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요약을 해보면은 좋은 회사 첫 번째이고 네. 두 번째 바닥에서 급하게 반등한다 두 번째 네. 세 번째 유상증자 이렇게 그쵸. 질문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좋은 회사인지 네.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보죠.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가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다트에서 네. G스마트 글로벌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가 있네요. 네.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여기 사업의 내용 어. 한번 천천히 볼까요? 네. 스마트 글라스 사업, 스마트 글라스란 뭐 LED, 뭐 융목함 제품 뭐 등등등등 하는데 예시를 보는 게 빠르겠죠. 예시가 뭐냐? 이런 거네요. 벽인데 벽에서 이제 전광판까지 해주는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스마트 글라스의 가능성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뭐 투명하고 뭐 유리 시장은 크고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인정받은 기술력도 있대요. 그러면은 뭐 사업의 내용은 좋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도 봐야겠죠. 재무도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재무도 한번 볼까요? 재무 분석.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포괄손익 계산서 보면은 네. 매출액이 2018년에 2017년 대비해서 3분의 1토막 났네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고 네. 당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네요. 음. 그러면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거에는 반만 맞았네요. 반만 맞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닥이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다. 네. 차트를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아예 틀렸다고 말씀드릴게요. 바닥이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 종목을 크게 볼게요. 네. 이 종목 크게 보면요. 일단 이분 매수하시는 가격대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 1,150원. 5월 17일에 네. 1,150원. 1,150원이면은 여기쯤이네요. 음. 그럼 이렇게 보고요. 이 주가가 지금까지 급락하기 전에 네. 그 가격대까지 온 적이 있나요? 이렇게 오고 나서 여기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바닥은 제가 봤을 땐 바닥은 지났습니다. 네. 이 종목은 바닥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곳, 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곳, 그 다음에 또 여기 지지를 네. 한 번, 두 번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없네요,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이미 훼손되고 끝난 종목이에요. 짐이 얘는 바닥이 아니고 지하다. 네, 지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것들은 틀린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가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왔네요.
네. 지하 2층까지 온 계기가 이제 유상증자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시점이 바닥이냐?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2층이고요. 음. 그러면은 이 바닥이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것이냐? 네. 그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된 가격을 좀 3일에서 5일 정도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은 지켜줘야겠죠. 그렇죠. 일주일은 지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내렸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가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다 체크가 됐을 때 아, 이 부분은 쌍바닥이다, 네. 뭐 쓰리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닥 구간이 나오는 거고 네. 지금은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을지 지하 세계에 빠진 종목이 지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참 무거운 문제죠. 유상증자는 좀. 일단 유상증자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저희 관련 종목 했었었죠. 예, 아스트. 네. 아스트가 있었었는데 일단은 이거 질문 주신 분은 저번 주 방송 아스트 한 번 더 보고 오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내용을 또 봐야겠죠. 네. 유상증자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가? 네. 지스마트 글로벌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공시에 여기에 지스마트 글로벌 유상증자 결정 쭉쭉 내려보시면은 보통 주식이 그 많이 9,400만 주를 했고 네. 자금이 404억이네요. 아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시가총액이 제가 시가총액을 안 보고 지나갔어요. 850억이네요. 네, 850억의 시가총액이네요. 급락하기 전에는 1,000억이었다고 쳐봅시다. 네. 1,000억짜리 회사가 갑자기 400억이 넘는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식 그 희석이 30분 140분에 해가지고 한 30% 정도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네. 30%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 정도 하락은 당연하다. 네, 30% 하락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네. 근데 그럼 유상증자 하면 아까 질문이 유상증자 하면 원래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했는데. 유상증자를 악재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이게 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금리를 인하를 한번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쵸, 안 좋아질 그쵸.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갑자기 돈을 빌려온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똑같이 부채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반등이 나오려면 조건이 뭐냐면은 원래 조금 부실했던 회사가 네.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해주면은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에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차근차근 망해가던 회사가 이런 계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망할 수가 있고 네. 오히려 그런 차근 망해가던 회사가 어떨 때는 또 반등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것들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거를 계기로 이 기업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그 확신이 없을 때는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요. 네.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27% 그러니까 근하한가를 맞았는데 일단 시장의 첫 번째 의견은 이거 좋지 않다. 일단 너무 금액이 크다. 네. 이거 좀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을 크게 해줬어요. 그렇죠. 16% 반등해주면서 급락하기 이전에 그 갭은 딱 메꿨는데 이게 갭 메꾸는 게 좀 위험해요. 갭을 한번 메꾸면 다시 빠지는 구간들이 좀 생기거든요. 네. 오늘 딱 빠지고 있는데 금요일에 반등이 갭 메꾸기의 과정이었는지 아니면은 반등의 과정이었는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돼요.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럼 이거를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네. 여기 그 시가 있죠. 네. 그 6월 3일 날 시가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전날에 공시가 나왔고 아침에 사람들이 시작할 때 딱 시작하자라고 해서 땅 하는 가격대였거든요. 812원. 네. 그러면은 이 812원을 지켜야 돼요. 812원을 못 지키면은 네. 이 종목은 아웃이거든요. 750원이 아니고 뭐 400원, 500원, 300원 갈 수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을 지켜주면은 일단은 조금 홀딩을 해주시고 네. 이 가격을 못 지키면은 지금 비중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비중이 15%요. 15%면은 네. 5% 정도는 덜고 어. 아쉽지만은 뭐 한 25% 30%는 손실 중이시지만은 네. 조금 덜고 그 다음에 최후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때 결정됐던 728원 네. 이 부분을 가장 최후의 저항선이다, 최후의 지지선이다. 이거를 못 지키면은 얘는 끝난다. 네. 라고 봐야 되고 일단은 이 가격대를 잘 지켜주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을 해주셨다가 네. 가격대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정리하자면은 좋은 회사인지는 제가 반만 점수를 드렸고 네. 두 번째 바닥인지는 아예 틀렸다고 말씀드렸고 유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떨어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태까지 기업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스마트 글로벌은 조금 최근에 안 좋아진 그 경향이 좀 보이니까 그쵸.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조금은 버텨보셔라.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G스마트 글로벌에 대해서는 현재 홀딩하시는 전략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하지만 728원 지지선을 보시고 추후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비가 내려서 불편함 겪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도 대부분 지역이 오후부터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파이팅 넘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